제 나이 56.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30에 시집가서 26해를 살았습니다. 남편은 암으로 먼저 갔고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 말고 밤늦게까지 식당 설거지하며 버텼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나니 어느새 50 중반이더군요. 빈방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반찬 하나 집어도 마주 앉은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명절이면 아이들이 오지만 며느리 눈치에 사위 눈치에 마음 편히 웃지도 못했습니다. 다들 바쁘다며 하루 만에 떠나고 나면 남은 건 식은 전과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성우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40년 가까이 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는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몇 번 차를 마시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잡았고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요? 그냥 조용히 의지하며 삽시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엔 재산도 외모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들은 대놓고 말했죠.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딸은 조용히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요. 혼인신고를 하던 날 구청 직원이 물었습니다. 재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고 성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늦은 재혼이었지만 욕심은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고 남은 인생 조용히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저녁 산책 같이 하고 아플 때 약 한 봉지 건네줄 사람이 있다는 것. 저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가끔 착각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1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저녁엔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쓸데없는 잔소리 없이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옛날 동료들 만나야 해. 이 나이에 인맥이 재산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밖에서 사람 만나야 힘이 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두 번이 세네 번이 되고 어느새 일주일 절반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짜증부터 냈습니다. 뭘 그렇게 캐물어? 내가 애야? 이상한 건 돈이었습니다. 성우는 작은 퇴직연금과 저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했으니 저도 간섭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요즘 좀 빠듯해서 그래.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한두 번이 서너 번이 되고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어디에 쓰냐고 물으면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 만나야 일이 돌아가. 이 나이에 가만히 있으면 죽은 목숨이야.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성우가 샤워하러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미영이었고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오빠, 오늘 못 오면 나 삐질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어봤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비겁한 짓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길 잘했습니다. 메시지는 수십 개였습니다. 만남의 기록, 돈 보낸 내역, 심지어 여행 약속까지. 제가 허리 아파 누워있던 지난달, 그는 그 여자와 속초에 다녀온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다는 걸. 3천만 원. 저는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추궁했습니다. 성우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증거를 내밀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부부 사이에 그 정도 돈이 뭐가 문제야? 그리고 제가 더 따지자 그는 저를 밀쳤습니다. 넘어지면서 식탁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내가 자꾸 건드리니까 그렇지. 그 순간 마음이 딱 정리되더군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팔에 난 상처를 보았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56 먹은 여자가 남편한테 밀려 넘어지다니. 서럽기보다 창피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체면인가? 나를 때린 사람 옆에서 웃으며 사는 게 체면인가? 속으로 골무면서 괜찮은 척하는 게 품위인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성우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밥 차려주고 인사하고 텔레비전 보며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요. 제일 먼저 한 일은 통장 정리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를 복사하고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필적 감정 요청도 했습니다.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보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도 캡처해뒀습니다. 미영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송금 내역, 사진까지. 변호사를 찾아가니 충분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입증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흐려진다 싶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듣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반대했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더니 이게 뭐야? 그래도 저는 밀고 나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성우는 처음엔 버텼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하면 내가 손해야. 창피한 줄 알아.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결국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대출금은 성우가 갚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거였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성우가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혼자 늙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늙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혼 후 저는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발걸음도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아서요. 새로 정착한 동네는 조용한 소도시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그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른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이혼녀라는 수군거림도 동정 어린 시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새로 이사 온 아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밥 해먹고 산책하고 잠들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잘 안 켰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몸이 먼저 알더군요. 하루에 10시간씩 잤습니다. 그렇게 자고 나면 조금씩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해서 혼자가 편하다가도 또 누군가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뭐라도 배워볼까 싶어서요. 그런데 접수처 직원이 제 이력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강사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글쓰기 강좌 자원봉사 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젊은 시절 잠깐 출판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력서에 그게 남아 있었나 봅니다. 처음엔 손살에 쳤습니다. 제가 뭘 가르쳐요? 오래전 일인데. 하지만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일기 쓰는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글쓰기 봉사. 일주일에 2번 오전 10시부터 2시간. 수강생은 67명,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손주 자랑하는 이야기, 돌아가신 배우자 그리워하는 이야기, 젊은 시절 고생담. 저는 듣고 맞춤법 고쳐드리고 참 잘 쓰셨어요.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어르신들은 고마워하셨습니다. 정우를 만난 건 그 강좌에서였습니다. 그는 수강생이 아니라 센터 관리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강의실 정리하고 음향 장비 점검하는 일을 했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사할 때도 고개만 까딱 필요한 말만 하고 사라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 끝나고 정리하는데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강의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표정이 달라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화려한 칭찬이 아니었는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심심해서 봉사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가 됐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냥 커피 한 잔 건네고 날씨 이야기하고 각자 집에 갔습니다. 그게 어른들의 배려라는 걸 이 나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캐묻지 않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더라고요. 봄이 오면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맛도 없고 냄새에 예민해졌습니다. 혹시나 싶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6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설마, 이 나이에, 말도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겁이 났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감당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정우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제게 시험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에 갔는데 사무실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2년 넘게 봐왔으니까요. 고개를 돌린 그 얼굴. 성우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비웃는 표정. 2년 전 이혼할 때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여기서 다 보내. 직원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새로 온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라고요. 이력이 좋아서 뽑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지금? 그날 이후 성호는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의미심장하게 웃었고 강의실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센터 뒷마당, 사람 없는 곳에서였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라도 생긴 거야? 이 나이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니, 모를 수도 있어. 그냥 찔러보는 걸 수도 있어.
저는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한 발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그 애가 내 아이라는 증거 있어?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증거 없으면 조용히 살아. 안 그러면 소문은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 어떻게 되고 싶어? 56 인생에 또다시 협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내가 힘들게 일군 새 삶 한가운데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증거 없으면 조용히 살아. 소문은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제가 입 다물기를 기다렸죠. 그때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또 도망치면 저는 평생 이 인간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를 만났습니다. 커피숍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 이혼한 이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일까지 말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질린 얼굴로 일어서면 어쩌지? 정우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했구나.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위로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서요. 캐묻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요청했고 의사는 정확한 시기를 확인해 줬습니다. 제가 성우와 이혼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시기상 그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했고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증거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운영진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센터장과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도 불려왔습니다. 그는 느긋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듯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녹음본이 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 없으면 조용히 살아. 소문은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센터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성우는 버벅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오해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없는 말이 사람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저는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이분은 저를 협박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 이곳에서 봉사하는 게 맞습니까? 성우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활동을 중단해 주세요. 사흘 뒤 성우는 센터를 떠났습니다. 권고사직이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는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맞섰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우가 센터를 떠난 뒤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글쓰기 강좌도 계속했고 정우와 저녁 산책도 이어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정우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성우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고 목소리는 걸걸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정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정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볼게요. 성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참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협박하고 증거를 들이밀면 혹시 모른다고 우깁니다.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끝까지 발뺌하던 사람. 변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 있네요. 성우가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였던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었던 적도 없고요. 옆에 있으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하려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남 탓하고 우기고 책임지지 않으면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볼 일 없어요. 가세요. 성우는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 사람과의 인연은 진짜 끝났다는 걸요. 집에 들어와 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피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힘들 때 손잡아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56에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인생은 다시 정리됩니다. 상처는 아물고 새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매일 일어나고 밥 먹고 또 하루를 삽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은빛 인생극장 당신 곁에 늘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